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이란 원하는 산출물을 얻기 위해 컴퓨터에 연결된 다양한 하드웨어들을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시키도록 CPU에 전달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이며, 이 명령어는 유일한 처리 장치인 CPU에 의해서 실행되므로 CPU가 처리 가능한 명령어로 구성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CPU가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직접 연산장치를 이용하는 연산명령, 여기에 속하는 명령 뭐가 있죠? 즉 산술, 논리, 관계 연산명령들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산명령들과 주기억장치나 입출력장치와 같은 다른 하드웨어들, 같은 CPU를 제외한 다른 장치들에 대한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명령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자바 교재의 첫 장에 소개되고 있는 system.out.println과 같은 명령어는요, 문자 기반의 출력 장치인 콘솔이라는 하드웨어에 원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CPU에 전달하는 제어 명령 중 대표적인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억장치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system.out.println이라는 명령어를 작성해 두면 CPU에서 그 명령어를 가져다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출력을 하는 장치는 콘솔이지만 CPU, 그 콘솔이 언제 작동되어야 할지를 제어하는 것은 CPU에 의해 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바를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요, 이러한 명령어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하는 교재들이다 보니까 명령 중 연산자에 대한 소개를 우선 한 다음에 지금 잠깐 설명드렸던 system.out.println과 같은 나머지 장치들에 대한 제어 명령에 대한 소개가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들 교재의 목차를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앞쪽 부분을 보시면요, 데이터를 준비하는 기술인 변수를 배운 후에는 변수에 담겨진 데이터에 연산 명령어를 내릴 수 있도록 연산자 명령을 배우게 되고요. 후에 제어 명령들을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제 프로그래밍 책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충 감은 오시겠죠? 자, 이렇듯 공부를 하실 때요, 전체적인 흐름을 우선 파악한 후 세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해를 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요. 우선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통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 플러스 데이터 중 명령어는 연산명령이나 제어명령 보이시죠? 네, 연산명령과 제어명령으로 크게 구성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꼭 프로그램 명령어는 제어명령 아니면 연산명령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나머지 한 가지, 바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죠? 사실 데이터는 연산명령이든 제어명령이든 대부분의 명령어를 CPU가 수행을 하려면 각 명령어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반드시 명령이 수행되기 전에 주기억 장치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메모리에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 메모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겠지요? 이제부터 주기억 장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억장치는 사실 최소한의 정보 저장 단위인 0과 1을 저장할 수 있는
비트라고 하는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소한의 단위는 비트지만 주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기본적인 단위는 8개의 비트를 모아 처리하는 바이트라는 단위를 주로 쓰기 때문에 메모리,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쪼개어 기본적인 처리 단위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문자 A와 B 두 가지를 이진수로 표현해서 식별하고자 한다면 A는 한 비트의 저장 공간에 0으로 표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B는 1로 표현해서 처리하도록 약속을 하면 되겠죠. 즉, 한 비트로 식별 가능한 영어 문자의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영문자는 26글자의 대문자, 또 소문자 26글자, 그 다음에 숫자 모양의 0부터 9까지의 모양의 문자를 말하는 거겠죠. 10개, 그 다음에 기타 특수문자까지 서로 다른 문자가 한 비트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가지수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서로 다른 문자를 식별하기 위해 비트 수를 늘리다 보니까 총 8개의 비트, 즉 2의 8승가지라고 하는 가지수로 나누어 표현해야 했고,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경우 문자 정보를 읽고 쓰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인 8비트, 즉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기억 공간을 나누어서 문자 하나를, 최소한의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기억 공간을 나누어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공간을 식별하기 위해 주소도 필요했지요. 그래서 이로 인해 주기억 장치의 형태는 한 바이트 단위로 쪼개진 영역에 값을 담을 수 있도록 했고, 그 값이 저장된 공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나 명령어를 읽고 작성하려면 반드시 주소를 알아야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프로그램은 명령어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명령어를 실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준비시키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준비시키는 작업을 해볼까요? 우선 주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준비하려면 데이터 영역의 빈 공간을 확인한 후 주소를 이용해 원하는 값을 저장하도록 제어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이때 값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시키는 명령은 아주 쉽습니다. 바로 대입 연산자라 불리우는 명령, 기호를 쓰시면 됩니다. 쉽죠? 정확히 예를 들어 주기억 장치의 3번지라고 하는 공간에 값을 저장하도록 CPU에게 명령을 내리려면 우선 CPU는 우리가 사용하는 10진수인 10을 알 수 없기 때문에 2진수로 변환시켜 저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10을 1010과 같은 2진수의 형태로 변환한 후 3번지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저장하라라고 하는 대입 연산자를 써서 명령을 내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의 명령이 끝남을 알리는 세미콜론을 표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CPU는 제어 신호가 이동하는 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장치에 전달하는 신호들을 한꺼번에 요청할 수 없고
하나의 제어 명령 후 다른 명령을 수행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CPU가 제어 가능한 여러 장치들, 모니터, 주기억 장치,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 이런 장치들을 모두 제어할 수 있으려면 제어 신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즉 장치들을 원하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명령어를 나열하셔야만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명령이 완료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세미콜론을 통해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모든 컴퓨터는 이러한 메모리 관리를 일반 사용자나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리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안정적인 시스템 자원의 관리를 위해 자동화된 관리 프로그램인 운영체제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신 관리하고 있지요. 요즘 컴퓨터의 구성은 초기 모델과 달리요 3단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하드웨어의 자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의 초기 모델과 현재 모델의 특징을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모델의 컴퓨터 시스템은요, 그림처럼 하드웨어 위에 바로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 구조로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보면 하드웨어에 최적화돼서 하드웨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구조이기는 하나, 하드웨어가 바뀌게 되면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컴퓨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3단, 그러니까 3계층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하드웨어 위에 실제로 구동되던 소프트웨어는 중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둠으로써 하드웨어가 바뀌더라도 중간에서 번역을 통해 그 하드웨어에 맞게 구동될 수 있도록 명령어들을 변환시켜주는 중간 역할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즉, 유저와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편리성이 그 목적인 소프트웨어 외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줌으로써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도록 하게 만든 거지요. 이러한 구조는 기존의 유저의 상호작용의 목적을 둔 소프트웨어와 별도로 그 기능을 달리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둠으로써 이러한 위에 유저와의 목적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좀 더 하드웨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재사용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컴퓨터 구조에서의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유저와의 상호작용에 그 목적을 둔 소프트웨어는 상단부에 위치하게 되고요. 또 같은 소프트웨어지만 그 목적이 다른 목적을 둔 소프트웨어가 중간급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형태는 똑같은 명령어들의 집합인 소프트웨어지만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분류해서 불리게 되는데요. 위쪽에 배치된 올라가는 그 역할이 유저와의 상호작용에 그 목적을 두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며 우리가 흔히 앱이라고 축약해서 부르기도 하지요. 그에 반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자동화의 그 목적을 두고 중간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지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운영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윈도우, 리눅스, 솔라리스, 유닉스와 같은 또 안드로이드도 여기에 속하지요. 이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들로 나눠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배울 자바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는 어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사용이 되느냐? 바로 주로 이 어플리케이션, 즉 유저와의 상호작용의 목적을 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효율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신다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목적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편리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즉 앞서 말한 목적과 부합되는지를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자바는 이 응용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3단 구조가 응용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 면에서는 효율적인 구조가 됐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독립시켜주는 역할은 독립시켜준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가 되지만 결국 이 응용 소프트웨어는 다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즉 OS에 또는 운영체제에 종속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윈도우라는 OS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리눅스에서 잘 돌아가지 않지요.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체제가 바뀌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모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 모델이나 현재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초기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 구조도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컴퓨터는 다음과 같이 현재 모델을 갖고 있지만 장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OS에 종속된 구조라고 해도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위해서 아직까지 컴퓨터는 현재의 3단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하드웨어의 자원 관리를 OS에 의존시키기 때문에 직접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직접 관리할 수는 없게 되는데요. 좀 아쉽죠? 물론 직접 관리하시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일반 사용자나 개발자들은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억 장치도 예외 없이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대신 처리해주는 운영체제가 있다 보니 내부적인 동작에 대한 이해나 하드웨어의 이해 없이도 쉽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편하지만 직접 관리를 하고자 할 땐 제약이 많겠죠. 여튼 개발자가 그러니까 개발자나 시스템 사용자들은 직접적으로 메모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 어디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신 개발자가 메모리의 데이터를 읽고 쓰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합니다. 운영체제에 의해 자원이 관리되는 시스템에서는 개발자가 메모리의 값을 쓰고자 할 경우 실제 메모리의 주소 대신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개발자 같은 경우 X라고 하는 임의의 이름을 부여한 후 실제로 운영체제에 의해 실제 주소 번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번역이 거쳐지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한다면 앞서 살펴봤던 예제였지요. 할 경우 CPU에게 전달되는 최종적인 형태는 사실 3번지라고 하는 공간에 이진수인 어떻게 해요? 1010 형태의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도록 명령어를 작성하셔야 됩니다만 실제 중간에서 운영체제에 의해 메모리가 관리되므로 개발자에게는 메모리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비어있는 공간, 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임의의 공간, 개발자가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인 X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해놓고 거기에 개발자가 사용하는 10진수 형태로 10을 메모리 X라고 하는 공간에 넣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실제 중간의 운영체제는 X라고 하는 개발자가 지정한 식별자 대신 실제 주소 번지를 기억하고 있다, 관리를 해주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CPU에게 전달하는 명령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메모리 명령인데요. 현재 컴퓨터 시스템은 메모리 관리를 운영체제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관리 구조를 이해해야만 프로그램도 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명을 꼭 이해하셔야만 하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메모리의 값을 읽고 쓰려면 구조상 주소, 즉 번지가 필요하며 실제 물리적 주소를 개발자나 사용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하지 않고 있는 대신에 운영체제에 의해 관리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려면 주소를 대신할 이름, 즉 예를 들자면 X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신할 이름을 문자 형식으로 선언하시고 그곳에 저장할 값을 지정하신 후에 대입 연산자인 equa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장된 값을 읽어오려고 하실 때에는 문자로 지정된 이름으로 지정하시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X라고 하는 실제 물리적 공간은 200이라고 하는 번지라고 했을 경우 개발자는 200번지인지 모릅니다만 그냥 X라고 하는 공간으로 지칭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원하는 값을 10진수 형태로 표현하신 다음 equal 대입연산자만 쓰시면 실제 X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200번지를 저장시켜 주는 것은 OS가 대신한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에 반해서 값을 읽어 오실 때에는 개발자는 단순히 그 공간을 대신할 X라는 이름으로만 표기하시면 해당하는 감 영역에 그 값을 읽어오도록 OS가 중간에서 매핑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 X의 실제 물리적인 주소는 OS가 중간에서 대신 관리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몰라도 되겠죠? 바로 이것이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 관리 기술입니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